네, 저희 정비 시간을 마치고 바로 패널 디스커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디스커션에는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패널은 총 4분으로 이분들과 함께 Scaling for Tomorrow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디스커션의 모더레이터는 디사이퍼의 교육 리드이신 이태훈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모든 패널 분들은 제가 호명 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디우스의 CSO이자 코파운더이신 타리즈님, 비아베스트의 전략 리드 이병헌님, 솔라나 재단에서 에이펙 그로스를 맡고 계신 김세린님, 체인링크의 에드보킷 김혜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청중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패널 디스커션 모데레이터 맡은 디사이퍼 교육 리드 이태훈입니다. 디사이퍼 알럼나이자 생태계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 코스모스 그리고 인터체인 생태계를 대표하는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 한 분씩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사이퍼에서는 9기를 수료했고 체인링크에서 한 3년 정도 어드버킷 하고 있는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제 기수 막내일 것 같은데요. 저는 13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디사이퍼에서 부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솔라나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에이펙 그로스를 맡고 있고 이제 솔라나 에코시스템에서 이제 어떻게 좀 더 기여할 수 있을지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사이퍼 이제 5기 활동했었고 그때 이제 회장했었던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밸리데이터 회사인 비아베스트에서 이제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4년 전에 첫 번째 디퍼런스를 드림플러스에서 했었는데 4년 동안 이제 더 이제 완숙한 모습으로 디퍼런스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우스의 코파운더이자 이제 CSO를 맡고 있는 정현 타리즈라고 하고요. 디사이퍼는 이제 4기를 수료를 하고 작년까지는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더리움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나누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가끔 강의를 하는 정도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Scaling for Tomorrow,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3 생태계의 각 진영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속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연사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생태계가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다 상이한 가운데 확장성 솔루션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탈중앙성 그리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각 진영에서 블록체인의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각 분의 이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더리움 진영에서 집중하고 있는 현재 확장성 문제, 가장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이제 2020년에 비탈리그 중심으로 롤업 센트릭 이더리움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작년 초까지 롤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모듈러 방식으로 레이어 2 생태계를 확장을 해서 이더리움의 전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해 왔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같은 주요한 레이어 2가 빠르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이더리움 레이어 1의 생태계의 성장과 일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 쪽에서는 그 롤업 센트릭 로드맵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인 마일스톤은 많이 이뤘어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EIP 4844나 이제 댕크샤딩 같은 것들을 레이어 1에 잘 적용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DA나 아니면은 시퀀싱 모델, 프루프 모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결합성을 더 높여갔는데 이게 이제는 생태계 결합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원동력은 저는 솔라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솔라나의 모놀리틱 블록체인 성장에 의해서 솔라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경험을 많이 얻게 됐는데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더리움 레이어 1의 성장이랑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비탈릭 부테린의 이제 개인적인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어요. 이제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기술적인 연결성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생태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한 방법으로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걸 원래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동시에 조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비탈릭 부테린은 그런데 이제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레이어 2가 실제로 이걸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레이어 2에서는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할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트럼프 코인이 나오면서 사실 저희는 이런 결합성에 대해서 이 생태계 커뮤니티 내부의 결합성이 굉장히 불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에서는 레이어 2 인터럽 그룹이라는 좀 표준화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생태계 결합을 위한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그런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 그룹을 재단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상에서는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에 대한 어프로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이제 성장이나 마일스톤을 많이 이룬 상태인데 예상외로 레이어 2 생태계와 레이어 1 생태계가 실제로 결합된 것 같은 결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꼽으면서 이제 이 기술을 이 생태계를 좀 하나의 이더리움 생태계로서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현재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답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아베스트라는 회사는 밸리데이터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로서 코스모스 계열이랑 이제 뭐 수이 그리고 최근에 뭐 스토리 프로토콜 뭐 이런 체인들을 이제 밸리데이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맥시인데 아마 이제 코스모스나 수이 쪽 진영을 이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다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노드가 VM 있고 P2P 스택 있고 컨센서스 스택 있고 DB 있고 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최적화를 할 것이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블록체인들 보면 다 똑같습니다. 스토리 EVM 지원을 하는 이더민트 지원하고요. 베라도 이제 EVM 라이크한 이제 VM을 달고 있고 모나드도 이제 EVM 컴파티블인데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슷하게 그 컨센서스랑 그 익스큐션 레이어를 분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확장성 관련해서 요즘 진영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거는 요즘은 CECS, 그 컨센서스랑 익스큐션 레이어를 분리하는 어프로치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블록을 이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익스큐션 레이어와 이 밸리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노드들이 합의를 하는 컨센서스 레이어를 분리를 시켜서 블록은 이미 생성을 된 상태에서 밸리데이터들에게 합의를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이퍼리퀴드, 뭐 모나드, 뭐 스토리 프로토콜 베라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좀 고성능이다 하는 체인들이 전부 다 CECS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앞분들은 이더리움이나 좀 수이나 코스모스 진영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솔라나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솔라나 맥시로서 솔라나 진영을 좀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쪽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솔라나의 비전은
빠르고 싼 체인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그게 타 체인처럼 수수료가 많이 이제 나가지 않아야 하면서 성능도 좋아서 트랜잭션이 빨리 체결돼야 합니다. 저희 솔라나는 그런 목표 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커머셜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스케일링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뭔가 레이어 2나 레이어 3에 만든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고 보통은 레이어 1 성능을 최대화시키는 데에서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솔라나 클라이언트와 지토라는 이제 MEV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 클라이언트를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곧 이제 파이어 댄서라는 클라이언트를 새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 다양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자체적인 성능을 높이면서 블록체인의 성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다른 레이어 1들이나 그런 거에 이제 뭐 EVM 컴패러블이나 그런 거에 이제 어프로치랑 다르게 그 이제 본질적인 레이어 1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체인링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블록체인 내부에서 뭔가 더 잘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당연히 존중받고 멋진 노력들이지만 체인링크는 특히 매스 어답션을 이루는 되게 큰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TPS 향상이나 뭐 처리량 증가 등등도 결국은 더 많은 사용자들이나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체인링크는 현재 블록체인 경제 전반에서 18조 달러 이상의 거래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 무역, 게임, 디파이 등의 모든 섹터에서 데이터와 크로스체인 상호 유연성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속도 측면에서도 체인링크는 기존은 푸시 오라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피드와 푸시 오라클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스트림 방식을 통해서 또 1초 미만의 시간으로 거의 실시간 데이터로 모든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느린 주기로 온체인의 데이터를 푸시했다면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풀 기반 오라클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탈중앙화 보안성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서 높은 빈도의 업데이트와 낮은 지연 시간을 구축해내는 식으로 확정성 또한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동안은 EVM 위주로 했다면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는 솔라나 네트워크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단순히 속도 개선뿐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의 실질적인 성장과 리얼 오라클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성을 위한 인프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귀중한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들 각각에서 각 진영이 가진 철학이나 관념이 잘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각 패널 분들께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라디우스의 타레즈님께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도 그 이더리움의 롤업 센트릭 그 로드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롤업이 이제 단순한 확장성 솔루션을 넘어서 이제 입맛대로 블록체인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롤업 솔루션이랑 이더리움 메인넷 간의 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더욱 긴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많습니다. 라디우스가 이러한 맥락에서 롤업에서의 그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롤업의 성장뿐 아니라 이더리움과의 그 경제적 인센티브를 얼라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디오스가 지금은 롤업의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프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희의 주요 목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레이어 1과 그리고 레이어 2를 포함한 생태계의 경제적 결집력을 만들어내고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인센티브 얼라이먼트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이더리움 생태계 결집력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더리움이 레이어 1 생태계와 레이어 2 생태계를 하나의 이더리움 생태계처럼 보여지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놀리틱 블록체인들하고 좀 다른 점이 이런 각각에 있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분산돼 있고 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롤업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같은 생태계로서 협력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스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 생태계들에 있는 분산화된 각각의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를 디자인하고 그걸 프로토콜화하여 결과적으로 하나의 생태계로서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더리움을 다시 독보적인 메인스트림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면 라디우스는 지금 라이트하우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 라이트하우스의 역할은 이 서처라고 불리는 특수한 트레이더들, 이런 아비트라지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트레이더들과 레이어 2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뭘 해주냐면 롤업은 이런 서처들의 아비트라지 트랜잭션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저희가 그 보장을 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롤업은 이제 아비트라지 트랜잭션의 수익 실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돼서 이제 기존과는 다른 추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하우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롤업과 하나의 서처와의 거래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롤업에 대한 거래도 지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처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이제 크로스 롤업 아비트라지 실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롤업 입장에서 레이어 2 입장에서는 이 라이트하우스를 씀으로써 자기의 자신의 생태계에서만 발견됐던 아비트라지 수익보다 이제 다른 레이어 2 생태계와 더 유동성과 결합을 해서 더 큰 아비트라지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눌 수 있는 쉐어가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됐을 때 각각에 있는 레이어 2들은 해당 라이트하우스라는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가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서 레이어 2들 간의 경제적인 결집력을 만드는 게 저희가 이번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컨셉추얼한 내용들이 레이어 2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도 과연 먹힐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많은 신생 롤업들과 기존 롤업들을 만나봤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현재 총 10개의 롤업을 온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롤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나 레이어 2인데 저기 또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생기네? 라고 했을 때 약간 경쟁적인 요소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하는 레이어 2들은 내 생태계도 잘 크고 너희 생태계도 잘 크면 우리가 같이 결합을 해서 더 큰 아비트라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협력해보자 라는 이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제적인 결집력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단기적 목표고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수치적으로 정말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레이어 2들이 결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면 저희는 사실 이 경제적인 구조를 레이어 1까지 확장하는 게 내년의 목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제가 해왔던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컨셉추얼한 것들을 그대로 레이어 1에 적용하면 경제적 동기가 똑같이 생기거든요. 레이어 1에 있는 유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레이어 1에 있는 자산과 레이어 2에 있는 자산의 유동성이 결합이 되면 이 서처를 통해서 더 많은 아비트라지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걸 이제 레이어 1에 있는 프로포저, 밸리데이터 그리고 레이어 2에 있는 시퀀서가 나누게 되면 이들 또한 이런 경제적으로 같이 결집할 만한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가치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부터 이더 리서치 커뮤니티와 포럼에서 실제 연구를 제안을 하고 그 커뮤니티 내부들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컨셉만 말씀드리면 레이어 1에 있는 프로포저와 레이어 2에 있는 시퀀서들과
그리고 서처들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간의 아비트라지의 실행을 보장하는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하고 이후에 이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선행 개발 사이드에서 라디오스의 목표는 이 컨셉을 구체화해서 라이트하우스에 적용을 하고 내년에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일종의 생태계의 결집력을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더리움이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수익 잠재력을 높이는 게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정말 알차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이제 솔라나 파운데이션 소속이자 또 디사이퍼 부회장인 김채린 패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솔라나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로 빠르기 때문에 단순히 트랜잭션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확장성 솔루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견지를 주로 내세웠던 것 같고 그런 의견이 이제 아까 전에 답변에서도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이제 SVM 내러티브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더리움과의 접근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재단 입장에서 이런 SVM 기반의 새로운 확장성 솔루션들이 정말 꼭 필요한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라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레이어 1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요즘 뭐 소닉 SVM이나 아니면 뭐 순 SVM 같이 이제 솔라나의 스택을 활용한 새로운 버추얼 머신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솔라나 위에 생겨나기도 하고 이더리움에서 솔라나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솔라나 이제 이더리움 위에 이제 SVM이 올라가는 형태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진영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뭔가 아까 주셨던 게 이제 롤업 간의 뭐 경쟁 관계나 이런 관계가 되게 조금 예전에는 부각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런 라디우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솔라나는 이더리움 진영과 좀 큰 차이점이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파벌이 나뉘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덕트 단의 뭔가 선호도가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 좀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솔라나는 2년 전에 이제 특정 사건으로 이제 솔라나의 이제 몇몇의 빌더들이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 같이 이제 그 이겨내게 되면서 그런 되게 끈끈한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생겨났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뭔가 새로운 프로덕트 그리고 솔라나 위에 뭔가 SVM을 올린다던가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뭔가 이제 뭐 L2의 내러티브, 뭐 L3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내러티브가 있어서 뭔가 파벌이 생기는 데 있어서 그런 현상은 잘 발생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솔라나로 한번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한번 최고의 체인이 돼보자 라는 목표 하에서 많이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밀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SVM이 나왔다고 해서 솔라나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솔라나 생태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포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던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하나의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로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한다면 단순히 뭔가 이제 트랜잭션의 이제 처리량을 더 많이 한다던가 뭐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솔라나는 그런 특징보다는 이제 이제 데디케이트된 약간 하나의 이제 좀 체인 환경, 그러니까 하나의 좀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닉 SVM 같은 경우에도 게이밍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솔라나 위에 온보딩을 할 때 이제 어떤 뭐 API라든지 아니면 뭐 풀리 온체인하게 뭐 트랜잭션 모든 이제 게임 내 트랜잭션을 온체인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적인 니즈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닉 SVM 팀이 이전에는 미러월드라는 게임을 개발하는 팀이었고 그런 게임을 개발하다가 이제 페인 포인트를 느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게이밍 이제 뎁을 위한 특정적으로 데디케이트된 이제 스페이스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게임을 좀 더 쉽게 빌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 요즘 나오는 SVM 내러티브들은 그런 이제 좀 특정 뎁이나 특정 테마에 조금 이렇게 좀 데디케이트된 그런 이제 체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보안성을 위임하면서 최대한 이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L2를 만들기 위해 SVM을 많이 차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더리움에서의 접근과 좀 확연히 대비되는 포인트들이 좀 드러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비아베스트에서 찾아와 주신 이병헌 패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비아베스트는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여러 네트워크에서 밸리데이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수이, 이더리움, 하이퍼리퀴드 등 생태계 성격마다 노드 성능 요구 사항도 굉장히 다르고 합의 구조, 탈중앙화 모델 여러 특성이 굉장히 상이할 텐데요. 밸리데이터의 입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제 각 진영의 확장성에 대한 접근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떤 차이가 두드러지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운영이 어려웠고 쉬웠는지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각 블록체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확장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각 재단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각각의 디테일에 따라서, 세 번째로는 그럼 밸리데이터는 도대체 무엇으로 확장성에 기여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공통 질문에 이제 말씀드린 CECS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컨센서스랑 익스큐션을 분리해서 이제 각각의 연산을 한다인데, 익스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EVM이나 이제 코스모스 모듈을 이용했을 때는 더 이상 최적화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확장성을 많이 땡겨오느냐 하면 컨센서스 레이어입니다. 사실 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활, 불샤크 그리고 미스테시티로 이제 DAG 방식의 컨센서스를 차용하면서 조금 더 빠른 이제 확장성 알고리즘을 이제 차용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텐더민트, 코멧 BFT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빠른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다 DAG 베이스를 사용한다고, 대그 베이스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재단별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위 같은 경우에는 심플 TX랑 컴플렉스 TX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제 솔라나의 저는 C레벨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솔라나의 C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어카운트별 의존성이 없는 애들은 병렬로 실행을 하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수위는 이제 심플 TX로 분리가 된 얘는 RPC 노드가 받으면 그냥 그 결과를 자기가 실행을 해서 전파를 해버립니다. 합의를 안 거치고. 그리고 컴플렉스 TX다, 컨트랙트 여러 개 거쳤고 오브젝트가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원래대로 합의를 거쳐서 이제 블록이 생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이런 이제 방법을 차용하고, 두 번째로는 밸리데이터 노드랑 RPC 노드를 분리를 해서 밸리데이터 노드의 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RPC 노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결과값을 로그를 그냥 밸리데이터한테 넘기지 않아요. 그럼 노드의 부하가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할 때 최소한의 이제 정보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재단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탈중앙화를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인지 러브나 자키가 하는 거 뭐지? 잭 잠폴린이랑 자키 이런 식으로 약간 유명 인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회사에서 각각 이제 모듈들 PR을 날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엔 인터체인 랩스라고 이제 IC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하나의 이제 마도를 잡고 우리들이 이제 각각의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 좀 지켜볼 단계여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떤 거 말씀드리긴 힘든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각 모듈별 최적화입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있어서 뱅크, 스테이킹, 이더민트 등등 모듈이 있는데, 각 모듈의 익스큐션 방식을 가장 최적화하겠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코멧 PFT에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리퀴드, 모나드 이런 것들도 DAG 베이스된 컨센서스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가장 최적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밸리데이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실 이 최적화 단계가 굉장히 레벨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드라마틱한 확장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컨센서스 바꾸면 엄청 빨라지고 익스큐션 레이어 최적화하면 엄청 빨라지는데, 그거에 더해서 더한 최적화들, 예를 들어서 결국에 저희가 컴퓨터로 이제 약간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이라던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했을 때 이거 어떻게 옵티마이징 하느냐, 아니면 이 리눅스로 이제 P2P로 소통을 할 때 어떤 컨피그를 했을 때 얘네가 원하는 성능에 최적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은 밸리데이터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계속 돌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미싱이 안 나느냐, 이런 컨피그들을 재단한테 전달을 해줘요. 우리가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좋더라.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가장 좋더라. 이런 컨피그를 재단한테 주는 방식으로 확장성에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어제 있던 일인데 바빌론이라는 코스모스 체인이 있어요. 바빌론이라는 체인이 있는데 어제 FSC가 났습니다. 그 FSC에 일단 텐더민트 코멧 BFT를 이용하는 체인들은 FLP 임파서빌리티에 따지면 세이프티랑 라이브니스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근데 텐더민트는 세이프티를 라이브니스에 오버하겠다. 그 말은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들이 다른 블록으로 합의를 할 수 없어요. 저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블록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더 이제 무거운 체인에 따라간다 이런 룰이 있다면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로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이 생성되는 순간 바로 컨펌이 되는데 이 블록이 이제 제대로 컨펌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FSC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밸리데이터들이 그래가지고 FSC에 대한 로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 FSC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빠르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 해결책을 이제 리포트로 만들어서 재단에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재단도 어떻게 보면 한국 시간에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재단은 이제 새벽 시간이어서 약간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우리의 리포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컨피그를 바꿔봐야겠구나. 그리고 이게 확장성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지금 남은 질문들이 더 있고 또 청중분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원래 있었는데 앞서 답변해주신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시간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남은 질문들을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됐지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각 진영에 좀 깊숙이 몸담고 계신 분들만큼 좀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라디우스의 타리즈님, 비아베스트 이병헌님, 솔라나 김채린님, 체인링크의 김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